호주와 중국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두 나라의 관계가 이처럼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발언에 대한 국제조사 주장 때문입니다. 호주가 완전히 미국의 편을 들어버린 것이죠. 그 후 8개월 동안 두 나라는 사실상 수교를 끊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중국은 통상, 외교,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충돌하고 있고 양국 국민들도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를 향한 중국의 제재 수위가 나날이 높아져 갈등은 금방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중국 철강협회가 호주 철광석 업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공급량을 일부러 줄여 철광석 가격을 올린 게 아닌지 조사해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철광석 가격은 지난주 톤당 160달러로 연초 대비 2배가량 올랐습니다. 관계 악화 이후 중국은 호주산 제품에 잇따라 제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은 없었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죠. 드디어 중국이 철광석 가격까지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철광석까지 건드렸다는 건 사실 끝을 보겠다는 심산입니다. 중국은 전체 철광석 사용량의 60%를 호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대중국 수출품 중 40%가 철광석입니다. 따라서 이 싸움은 두 나라 모두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는 것입니다. 양국 모두 철광석의 수입처와 수출처를 다변화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은 철광석 싸움만큼은 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최후의 카드까지 꺼내놓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내가 큰 부상을 입더라도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 때문인지 호주의 다국적 자원업체 리오틴도 그룹이 나섰습니다. 향후 2년간 중국의 최대 국영 철강회사 바오우강그룹과 저탄소 제강 연구를 위해 1,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죠. 정부끼리는 으르렁대지만 기업들끼리는 손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이 싸움이 호주에게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과감하게 선제 공격을 한 것이죠. 호주의 경우 전체 수출의 4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수출 중 호주의 비중은 2%도 안 됩니다. 따라서 호주는 철광석 외에는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호주산 소고기를 규제하고 와인과 보리 등의 고율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호주는 보리 반덤핑 관세 문제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정도의 조치만 취했습니다. 무척 소극적인 대응이죠. 사실 두 나라의 갈등 원인은 단순히 코로나19의 발원지 조사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죠. 바로 지정학적 위치와 더불어 국제외교 문제입니다. 호주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으려는 미국의 최고 파트너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 쿼드의 구성국가가 바로 호주, 인도, 일본이죠. 지도상으로 볼 때 호주가 중국의 남쪽, 인도가 서쪽, 일본이 동쪽을 각각 맡아 중국을 포위하는 개념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호주가 상당히 미울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자신들에게 더 의지하면서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더욱이 호주는 미국의 여러 동맹국 중 가장 절친한 동맹, 이른바 혈맹으로 꼽히는 나라입니다. 현재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의 최고 우방은 어디일까요? 4개의 나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이렇게 4개의 나라를 파이브 아이즈라고 부릅니다. 5개 나라의 정보기관은 협정에 따라 첩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화웨이 등 중국 5G 장비를 원천 금지한 것도 미국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당연한 결정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안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호주 때리기의 일환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공장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밤에 가로등이 켜지지 않으며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단하면서 사람들이 30층을 걸어 올라가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과 호난성을 비롯한 여러 지역이 최근 잇따라
질서 있게 전력을 사용하라는 통지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저장성은 오는 31일까지 상업지역에서는 기온이 무려 3도 이하로 떨어질 때만 난방기구를 켤 수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행정기관들도 최소한으로 난방기구를 가동해야 합니다. 저장성의 이우시와 진화시가 발표한 에너지 절감 계획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는 기온이 5도를 넘기면 난방을 끄고 조명은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3층 이하 승강기는 가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업지역에서는 매일 오후 3시면 정전이 발생해 업무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흘에 하루씩 작업이 중단되면서 수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전력이 부족해진 이유가 뭘까요? 중국이 지난달 6일부터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호주 매체에 따르면 호주산 석탄의 중국 수출은 지난달 첫 3주 동안 96% 급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올해 8월부터 호주산 석탄을 차츰 줄여나가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수입 금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산 석탄은 중국 석탄 수입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책 없이 호주산 석탄 수입이 계속 중단되면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전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 측은 애써 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력 부족 사태는 산업 분야의 고속 성장과 추워진 날씨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석탄 분야에서만큼은 중국이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국은 에너지 체계가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보다 안정적으로 석탄을 제공할 국가는 지구상에서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어차피 석탄 하나를 내주더라도 가까스로 승기는 계속 가지고 가니까요. 그런데 철광석을 막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없을까요? 역시나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큰 부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양국 국민들 간에 감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훗날 정부 차원에서 화해를 하고 교역이 재개되어도 국민들의 악감정이 남아있으면 진정한 의미의 관계 회복은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매가 계속될 수 있고 국제관계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대방을 지나치게 비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달 초 중국의 한 젊은이가 호주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 소년을 살해하는 모습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외교 문제가 되었었죠. 지난달 호주 공영방송은 어린이용 프로그램에서 중국 당나라 시절 황후가 쥐와 벌레를 먹는 모습을 해역의 재현으로 방영했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죠. 일부에서는 중국의 호주 공격이 한중의 사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갈등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외교적 노력으로 경제 보복을 축소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사이의 앙금은 여전히 남아있죠. 호주와 중국의 관계도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형태로든 재설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내 업체가 만든 신종 코로나 감염증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통과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쓰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산 진단키트의 미국 수출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FDA는 오상 헬스케어가 제출한 긴급 사용 신청을 승인한다고 19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국내 업체가 FDA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승인을 받은 진단키트는 오상 헬스케어의 제네파 인더 트레이드마크 COVID-19 플러스 REALAMPKIT로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 방식이다. 환자 검체 속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을 증폭해 감염 여부를 진단한다. 단 이번 승인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그동안 국내 업체들은 긴급 사용 승인과 관계없이 미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해왔다. 미국의 경우 특정 주안에서만 사용되는 진단키트는 긴급 사용 승인 없이도 주정부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현지 실험실 표준 인증인 클리아 인증을 받은 연구소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연구용 부품을 구입해 진단키트를 제작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이 여기에 수출을 할 수 있었다.
앞서 지난 15일 CNN은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계약서 등을 인용해 한국의 SD 바이오센서와 솔젠트, 오상 헬스케어 3개 업체가 FEMA와 1140만 달러 상당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마치고 제품을 선적한다고 보도했다. SD 바이오센서와 오상 헬스케어는 총 60만 건을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을 공급했다. 계약 규모는 각각 520만 달러와 300만 달러 정도다. 하지만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통과하면 미국 내 공인된 실험실 어디에서나 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도 대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상 헬스케어 외에도 현재 2개 업체가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 사전 번호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산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냐고 요청하며 FDA 승인을 앞당길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이후 한 달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승인 결정이 났다. 이에 대해 내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FDA 심사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FDA는 긴급한 상황에서 빠르면 하루 만에라도 승인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대부분 최소 한 달 정도는 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의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추가 반입 총 130만 개. 한국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키트가 브라질에 추가 반입됐다. 18일 한국산 진단키트 57만 4천 개를 실은 항공기가 새벽 상파울루주 캠피나스시 인근 비라코프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반입된 진단키트는 지난 14일에 72만 6천 개의 연 2차분으로 상파울루주 정부가 산하부탄 연구소를 통해 수입하려던 물량 130만 개를 채웠다. 상파울루주 정부의 한국산 진단키트 수입은 상파울루 한국정용사관과 코트라, 상파울리 무역관의 협조 아래 이루어졌다. 수입된 진단키트는 오상자이엘의 계열사인 오상헬스케어 제품이다. 브라질 정부 차원에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입한 것은 상파울루주가 처음이다. 검사 대기자는 지난주 1만 7천여 명이었으나 지금은 9,500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파울루주 정부의 주재 엔리키 제르만 보건국장은 한국산 진단키트 수입 이후 코로나19 검사 대기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상파울루주 정부는 현재 하루 2,000명인 코로나19 검사 수를 다음 달 중순까지 8,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브라질에서는 18일까지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2,141명, 확진자는 33,682명이다. 상파울루주가 사망자와 확진자 모두 가장 많다. 브라질에서는 중증 환자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벼운 증상자나 무증상자는 검사에서 제외돼 있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공헌하는 놀라운 이유. 빨리빨리 DNA도 이럴 때 빛을 발한다. 한국의 진단키트 제공 제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후회한다. 치명적 실수였다. 사과하고 싶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나? 한국 바이오의 신합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내달라는 SOS를 보내고 있다. 한국 바이오 협회에 따르면 시젠과 고젠 바이오텍, 솔젠트, SD 바이오센서 등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과 수출 허가를 받은 국내 4개 기업이 세계 47개국의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다. 수출 으뜸은 4개 기업 중 유일한 선정사인 시젠이다. 시젠은 현재 일주일에 진단키트 100만 테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을 해외에 공급하고 있다. 수출국은 유럽과 중동, 동남아를 중심으로 총 45개국에 이른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FDA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후 승인을 전제로 시젠의 진단키트를 수입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한국 성지 순례에 참여했던 관광객들을 억류했다 돌려보낸 이스라엘은 자국에서 쓰는 진단키트 수요의 전부를 시젠에 의지하고 있다. 시젠, 고젠 등 한국 중소기업, 세계 진단키트 주도. 시젠 관계자는 해외 곳곳에서 정부 차원에서 요청이 밀려들고 있지만 생산 물량이 따라주지 못해 적자는 국가의 주문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지하회의실을 개조하고 공간을 새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시설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호젠바이오텍도 현재 일주일에 25만 명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7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수출국이 다양한 시즌과 달리 호젠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30여 개국에 제품을 보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이들 기업 외에도 42개사 60여 개 제품이 질병관리본부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선진국이 한국에 진단키트 지원 호소하는 이유. 왜 세계는 미국이나 유럽 등 기존 바이오 과학 선진국이 아닌 한국, 그것도 중소기업의 진단키트에 목을 메고 있을까?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까지 진단키트를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 기업이 즐비한 미국에서 제대로 된 진단키트가 왜 없을까? 해답은 한국처럼 양산시설을 갖춘 기업이 진단시약과 키트를 개발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각 주의 질병통제센터와 공공임상연구실이 자체적으로 진단시설을 개발하고 FDA의 승인을 얻어 감염병 진단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팬데믹에 이를 정도 감염 환자 폭증을 경험한 적이 없어 공공기관에서의 생산만으로도 충분했다. 게다가 이번에 개발한 코로나 진단키트에 오류가 생기면서 그나마도 공급이 더 늦어졌다. 결국 미국은 뒤늦게 다국적 기업 로슈에 진단키트 공급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상황이 된 것이다. 유럽은 어떨까? 이들 국가에도 바이오, 제약 관련 기업이 있지만 코로나19가 중국과 한국에서 번질 당시만 하더라고 남의 나라 얘기 정도로 여긴데다. 의사결정 과정이 늦은 대기업 중심이라 대응이 늦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반면 한국은 진단키트 생산 기업들이 중소, 벤처기업들이 라우너 중심의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었다.